여러분, 안녕하세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일제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조선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켜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등불 아래에는 격렬한 권력투쟁과 노선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안창호, 이승만, 김구.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새 거성. 이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갔지만 가는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부에서 벌어진 이 세 인물의 정치적 갈등과 협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권력구도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안창호입니다. 1878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그는 흥사단을 창립하며 실력 양성론을 주창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하려면 먼저 실력을 갖춰야 한다. 교육과 계몽, 인격 수양을 통해 민족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안창호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무장투쟁보다는 교육, 폭력보다는 계몽. 그는 독립운동을 단순히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안창호는 내무총장 겸 노동국 총판으로 임명됩니다. 그의 조직력과 도덕적 권위는 임시정부 초기에 큰 구심점이 됩니다. 다음은 이승만입니다. 1875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전략은 외교 독립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본과 맞설 군사력은 없다. 국제 여론을 움직이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는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하는 등 외교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 제일주의는 곧 상하이 본부와의 갈등을 낳게 됩니다. 1919년 4월, 이승만은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추대되었다가 9월에는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상하이가 아닌 미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구입니다. 1876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그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고 일본군 장교를 처단한 후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김구의 노선은 명확했습니다. 무장투쟁, 외놈과 맞서 싸워야 한다. 칼에는 칼로, 총에는 총으로 대응해야 한다. 1919년 임시정부에 합류한 김구는 초기에는 경무국장, 내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은 1920년대 중반 이후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고 의열투쟁을 주도하면서부터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보이시나요? 안창호는 교육과 실력 양성을 강조했고 이승만은 외교와 국제정세를 중시했으며 김구는 직접적인 무장투쟁을 주장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독립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했지만 그 방법론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곧 임시정부 내부의 치열한 권력투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대통령 이승만이 상하이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920년 12월 이승만은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발언을 합니다. 바로 위임통치 청원 사건입니다. 이승만은 국제연맹에 한국을 위임통치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받으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국제적 보호 아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현실적인 독립의 길이다. 하지만 상하이 임시정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안창호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격분했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가며 독립을 외치는데 다른 나라의 통치를 청원한다니? 특히 안창호는 이승만의 독단적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노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안창호는 이 시기 임시정부의 사실상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는 내무총장으로서 조직을 운영하고 각 파벌 간의 갈등을 조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1921년 임시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집니다. 독립운동 자금은 바닥났고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승만은 여전히 미국에 머물며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펼쳤고 상하이 본부의 지시를 거의 무시했습니다. 안창호는 이승만에게 상하이로 올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이승만은 미국에서의 외교 활동이 더 중요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창호와 이승만의 관계는 점점 냉각되었습니다. 1923년 임시정부를 재정비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됩니다. 전국 각지의 독립운동단체 대표들이 상하이에 모였습니다. 목적은 하나, 분열된 독립운동 진영을 통합하고 임시정부를 개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개조파는 현 임시정부를 유지하되 개혁하자고 주장했고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고 맞섰습니다. 안창호는 개조파를 지지하며 통합을 모색했지만 회의는 결렬됩니다. 1924년 깊은 좌절감에 빠진 안창호는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는 교육과 실력 양성에 더 힘쓰겠다. 임시정부의 도덕적 중심축이었던 안창호의 이탈은 조직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 시기 김구는 그는 비교적 조용히 임시정부 내에서 실무를 보며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25년
임시정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승만 대통령 탄핵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탄핵 사유는 명확했습니다. 1.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 상하이에 한 번도 오지 않음. 2. 독단적인 외교활동. 임시정부와 협의 없이 위임통치 청원. 3. 재정문제. 구미위원부 자금의 불투명한 운용. 4. 조직 분열 조장. 상하이 본부와 대립하며 독자노선 추구. 1925년 3월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탄핵합니다. 이승만은 이에 반발하며 탄핵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임시정부 내에서 그의 입지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안창호가 떠나고 이승만마저 축출되면서 임시정부는 사실상 공중분해 위기에 처합니다. 독립운동 자금은 끊겼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920년대 후반 임시정부는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갔습니다. 바로 이 시기 김구가 전면에 나섭니다. 1926년 국무령에 선출된 김구는 임시정부의 실질적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1931년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의열투쟁. 일제의 핵심 인물들을 직접 타격하여 독립의지를 과시하고 국내외 여론을 환기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의 도쿄의거. 일본 천황의 마차에 수류탄을 투척합니다. 비록 천황은 무사했지만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커우 공원의거. 일본의 전승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 수뇌부를 타격합니다. 시라카와 대장이 사망하고 다수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윤봉길 의거는 특히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장제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김구의 무장투쟁 노선은 결과를 냈습니다. 임시정부는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1932년 안창호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윤봉길 의거 이후 일제는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합니다. 안창호도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됩니다. 안창호는 서대문영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35년 병보석으로 석방되지만 건강은 이미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1938년 3월 10일 안창호는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실력 양성론을 외쳤던 이상주의자 안창호. 그는 끝내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임시정부를 떠난 지 14년, 그가 그토록 원했던 민족의 통합과 실력 양성은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임시정부는 다시 이동을 시작합니다. 상하이, 항저우, 전장,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 김구는 이긴 여정 동안 임시정부를 지켰습니다. 끊임없는 일제의 추격, 재정난, 내부 갈등 속에서도 그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40년 임시정부는 충칭에 정착하며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김구 주석, 이시영 부주석 체제로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이제 임시정부는 명실상부한 망명정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이승만은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활발한 로비 활동을 펼칩니다. 그는 한국의 독립 문제를 미국 정치권에 알리고 전후 한반도 처리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승만과 김구는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1942년 이승만은 재미한족연합회를 통해 임시정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은 충칭에서, 이승만은 워싱턴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귀국 문제였습니다.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이 먼저 귀국합니다.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화려하게 입국한 그는 즉시 정치활동을 시작합니다. 11월 23일 김구가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귀국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냉담한 분위기였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김구는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됩니다.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 김구의 무장투쟁론. 이 세 노선은 모두 나름의 타당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창호는 독립 이후를 내다봤습니다.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근대국가를 건설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너무 멀리 있었고 당장의 현실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제 정세를 활용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해방 후 그의 외교 노선과 미국과의 연결은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와의 소통 부재, 독단적 행동은 조직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김구는 행동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실천을, 이론보다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한인 애국단의 의열투쟁은 실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희생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는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둘러싼 근본적인 노선 차이였고 해방 후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충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갈등이 독립운동 진영의 역량을 분산시켰다는 점입니다. 통합되었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조직이 내부 분열로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가능합니다. 이 다양성이 오히려 독립운동의 저력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막혔을 때 다른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외교가 안되면 무장투쟁이, 무장투쟁이 여의치 않으면 실력 양성이 있었습니다. 안창호, 이승만, 김구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갈등과 협력, 대립과 화해의 역사는 독립운동의 복잡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영웅도 절대적인 악인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신념과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 절박한 시대를 살아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싸워준 덕분입니다. 그들의 갈등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헌신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